한 번은 작은 마을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똥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특별한 메시지를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공원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의 주최자는 철학자, 겸 과학자인 루카스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해줄 흥미로운 썰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퀴나스의 목적론적 논증을 바탕으로 우주의 질서가 가진 경이로움을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루카스는 과학과 철학이 경계선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주의 설계와 그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무수한 별들은 단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계획된 설계의 일부일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별들이 움직이는 궤도, 계절이 바뀌는 줄, 그리고 자연의 규칙성에 대해 얘기하며 이러한 질서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단지 우연일 뿐이라면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질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루카스는 밤하늘을 보며 별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듯한 기분을 자주 느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소 엉뚱한 상상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그 상상이 삶을 탐구하는데 강한 영감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철학자이자 과학자가 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주는 그저 비밀을 숨기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있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그 질서와 아름다움이 단지 우연이 아닌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목적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루카스는 아퀴나스의 이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한 가지 길이라고, 그리고 그 질서는 단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질서가 없다면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편안하게 삶을 계획하거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관점이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가 그렇듯 우리도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진정한 여정이 아닐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적 관점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별똥별을 기다리며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루카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이 우리의 메시지를 들은 것 같군요. 우리 모두 이 신비로운 질서 속에서 각자의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아퀴나스의 이론을 통해 우주와 자신들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루카스의 썰은 단지 철학적 논증이 아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봉산이라는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언제나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채 외딴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5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각각의 마을은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전통에 따라 이 마을들은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봉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곡된 주문처럼 끝없이 내리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각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다른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존재에 호기심을 느꼈으나 오래지 않아 서로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각 마을은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며 다른 마을과는 섞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5 마을 간에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작은 갈등이 빚어졌고 언제든 커다란 싸움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7번째 마을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리바이던이었으며 그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모든 마을을 관찰해 오고 있었습니다. 리바이던 마을의 현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혼란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리바이던 마을의 지도자, 현자 토마드는 5 마을의 대표자들을 리바이던 마을로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토마드는 그들에게 전설적인 보석 리바이던의 두루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모든 마을이 힘을 모아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마드는 5 마을이 각자의 독립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공통의 주권자를 세워 전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의 안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서로 공존하며 진정한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5 마을 대표들은 쉽게 합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문화와 전통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웠고 과연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드는 모두가 두루마리에 적힌 이론을 충분히 토론할 시간을 주었고 이로 인해 차츰차츰 다른 마을 사람들의 장점과 장단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토론 끝에 마을 대표들은 드디어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마을이 공통의 법과 질서에 따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리바이던 마을의 현대들 중 하나가 주권자로 선출되었고 그의 지도 아래 마을들은 평화롭게 협력하며 대봉산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5마을은 더 이상 서로의 적이 아닌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결합은 대봉산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홉스의 이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대봉산이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전승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온전히 자유롭고 평등했던 뉴퍼랜드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누구나 땅을 경작하고 자기가 원할 때 사과를 따먹을 수 있었으며 신발을 흘리면 주워주는 친절한 이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연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지내던 그들은 서로 간이 우리, 너희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의 한 주민인 미코가 우연히 반짝이는 금덩이를 발견하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금덩이를 통해 새로운 벽난로를 만들고 매우 기이한 무늬가 그려진 아름다운 의복을 사입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들은 처음엔 그것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곧 그 반짝임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리코처럼 자신만의 금덩이를 찾겠다고 나서게 되었고 마을은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자 클라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주민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 모두가 아닙니다. 금덩이로 인한 탐욕은 우리를 갈라놓았고 그 중첩된 불평등은 마음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어. 클라라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닥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러던 차에 클라라는 잔잔하게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마을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소는 말했다네. 개인의 자유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사유재산의 출현으로 발생한다고. 이 지혜로운 사상가의 말처럼 우리도 일반 의지에 대한 사회계약을 만들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이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열어 일반 의지, 난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 금덩이를 모두 땅에 묻어버리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금덩이를 공동의 자산으로 여겨 적절한 사용법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일반 의지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의견은 존중받았으며 리코는 자신의 금덩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 금덩이를 마을의 공동 자산으로 기부하고 사람들이 가진 기술과 창의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후 뉴퍼랜드는 더 이상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동체로 변모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그들의 자연적 자유를 보존하면서도 사회적 어우러짐 속에서 시민적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며 전설로 남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전설은 끊임없이 이야기되며 인간 사회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교훈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이타적 이기주의라는 이론이 머릿속에서 불꽃처럼 번뜩인 젊은 철학자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강연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행복하고 윤리적인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드디어 강연의 날 많은 사람들이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와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루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카스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미 들어보았을지 모르지만 피터 싱어의 이타적 이기주의 이론이 그 열쇠일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이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복지도 염두에 두십시오. 예를 들어 작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곧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아주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케이크를 보고 군침이 돌지만 그것을 혼자 다 먹는 대신 친구와 나눠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도 그 케이크를 맛보고 싶겠지만 친구에게도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그 케이크를 나누는 작은 행동을 통해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알베르토 아저씨가 옆에 앉은 마리아 부인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케이크는 이제 2배로 달겠다. 이거군. 루카스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맞습니다. 알베르토 씨. 여러분이 이렇게 행동할 때 단순히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느끼기보다는 자신도 그런 행동을 통해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 부인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모두를 만족시키면서도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닌가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타인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루카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로 웃음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강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루카스는 이날을 계기로 그들이 삶의 작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루카스가 마을을 떠나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나눔에서 큰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마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루카스가 전한 이타적 이기주의라는 메시지 덕분이었습니다.